4장 떴네. 들어갔어요? 빨간 불. 사이에 올리면 안 되지. 자판이. 연합뉴스. 예. 한국 파파존스 최근 9년간 고객정보 3,700만 건 유출 가능성. 한국 파파존스는 피자집 아니에요? 근데 이게 고객의 유출이 9년 동안 3,700만 건이 유출이 됐다는 것은 어디 피자 함부로 배달시켜 먹겠어요? 최민희 의원실 추정 주문 확인 페이지 URL 변경만으로 고객정보 조회. 사태 긴급성 피해 규모 고려하면 KISA 명백한 늑장 대응 지적도. 고객정보 유출 문제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조사가 시작된 지 피자 프랜차이즈 한국 파파존스의 최근 약 9년간 3,732만 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국회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서 따르면 한국 파파존스 고객은 홈페이지에서 피자 등 음식을 주문할 경우 주문 조회 페이지에서 자신이 시킨 음식의 조리 배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통상 고객은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상태에서 주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IT업계 종사자인 30대 김모 씨는 지난 21일 오후 한국 파파존스 홈페이지에서 피자를 주문한 뒤 음식 조리 배달 상태를 확인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주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웹페이지의 주소창에 URL 인터넷 주소 끝자리 숫자 9개 중 일부를 바꿔봤더니 다른 고객의 주문 개인정보가 나타난 것이다. 이들 정보에는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 기본 정보는 물론 이메일, 생년월일, 카드 번호, 카드 유효기간, 카드 전표, 공동 현관 비밀번호, 적립 포인트 등 최대 10가지가 넘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뭐 생년월일과 카드 번호, 카드 유효기간까지 참 다 틀렸네요. 김 씨는 주소창의 URL 끝자리 숫자가 9개를 다른 숫자로 변경해봤고 그때마다 다른 고객의 주문 개인정보가 나타나는 일이 반복되는 걸 확인했다. 김 씨는 파파존스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될 수 있는 것을 우려해 당일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일을 알렸다. 이런 사실 접한 최민희 의원실은 김 씨와 함께 한국 파파존스 홈페이지에서 그간 얼마나 많은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것인지 자체 파악에 나섰다. 조사 결과 2017년 1월 1일부터 최근까지 주문자 수 기준으로 약 3,732만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최 의원실은 추정했다. 뭐 카드 번호 유효 기간까지 생년월일까지 전부 이게 유출돼 버렸다면 참 큰일이네요. 고의적인 해킹 공격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건 아니지만 고객 개인정보에 별다른 제한 없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 보안 취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게 최 의원 지적이다.
뭐 범죄를 하려면은 마음대로 하겠네요. 카드 번호까지 뭐 생년월일까지 뭐. 김 씨는 이날 연합뉴스 전화 통화에서 이번 경우 한국 파파존스는 인증 과정 없이 웹 브라우저 주문번호 주소만으로 타인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통은 고객이 로그인해야 주문 정보를 보여주고 로그인하지 않을 경우 정보를 보여주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걸 검사하는 과정 자체가 없다고 혀끝을 찼다. 김씨가 지난 22일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에 알린 뒤 사흘이 지난 24일에야 센터 측이 파파존스의 문제를 전한 것이 늑장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씨와 한국 파파존스 측에 따르면 김씨는 21일 오후 8시 40분께 신고센터에 파파존스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전했으나 센터 측은 24일에야 파파존스의 김씨 신고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뭐 느슨하군요. 느슨해. 한국 파파존스 측은 이후 긴급 조치에 나섰고 하루 뒤인 25일 오후 1시 44분에야 작업을 완료했다. 김씨 신고의 파파존스 조치 완료 때까지 나흘간 URL 변경만으로도 4만 5천 건의 고객 주문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했고 추가 유출 가능성이 또한 있다는 게 최 의원 설명이다. KISA가 한 걸음 빠른 대응에 나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에서 사태에 긴급성과 피해 규모를 고려한다면 명백한 늦장등으로 추가 정보 유출은 KISA 등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며 KISA 등의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보고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KISA 측은 이런 지적에 담당자가 주말에 근무하지 않아 23일 출근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파파존스에 연락한 것으로 절차상 문제는 없다며 최대한 빨리 한다고 했는데 사실관계 파악 등에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참, 이 파파존스뿐만 아니라 우리 정보가 해외로 많이 지금 유출되고 중국계 회사 같은 경우에서 뭐 물건 하나 주문하면 전 세계로 다 퍼져가지고 거의 팔려서 자기 카드가 마음대로 해외에서 사용되거나 그런 피해를 본다고 그래요. 이거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우리 국민들은 뭐 정보를 빼내는 것이 뭐 SK 뭐 핸드폰 측에서도 지금 SK 측에서도 그러고 뭐 비일비재하죠. 지금 사방에서 이렇게 터지네요. 하다못해 피자집까지 이렇게 터지면은 뭐 함부로 이렇게 카드 비밀번호 이런 거 카드로 결제할 때 이거 참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뭐 오늘 보니까요. 노년일보에서 이재명 직장인 식비 50% 지원 언제부터라는 기사입니다. 이제 그 국민들한테 25만 원 주겠다는 것은 오랫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선거 때부터 들어온 소리지만 지금 직장인 50%를 하면은 국가 돈 가지고 이렇게 선심을 쓰고 이라면 이게 거덜날 거 아니에요? 이재명이 지나간 뭐 성남시하고 경기지사가 저보 빚쟁이로 만들고 뭐 한평 가서는 민주당 찍어주면 100만 원씩 준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거죠. 뭐 국가 돈이 자기 돈 아니라고 이렇게 막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직장인은 직장에서 어떻게 그런 걸 해결해야지 나라가 어떻게 직장인 식비를 50%를 지원합니까? 그 직장이 뭐 한두 개예요? 직장인의 식비가 문제가 된 건 사실이지만
직장인 신비까지 하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의 6위였던 것이 지금 13위로 밀려난 상태에서 이러다가 거덜내겠어요. 너무 인기 위주로 사법을 가지고 독재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입단속을 좀 해야 되겠죠. 선심성 정책 비판도.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도 보도 내용에 대해 부인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을 통해 직장인 정신비 지원 방안은 아직 구체화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의 선심성 발언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네요. 정부 식비 지원 사업 구상, 대학생 노인에 이어 직장인 대상 선심성 정책 비판도. 정부가 이러면 내년부터 직장인 든든한 정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기업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직장인뿐만 아니라 가정주부도 무슨 모든 건 저 국민들 다 정심 주지 그러세요? 26일 한국일보.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빚쟁이 되죠. 26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해당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산업단지 근로자 등에게 정심 시중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제도로 치솟는 물가 속에 직장인의 식비 부담을 덜고 근로환경도 개선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산업단지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네요. 근데 일반 직장인들도 참 어렵긴 사실이지만 그건 직장 내에서 국가가 이렇게 정심의 50%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모든 사업자 근로자들에게 그 단지 내에서 식당을 운영해서 그 식당에서 운영해서 식사를 저렴하면서도 영양에 맞춰서 주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옛날에 대학 시절에도 보면은 그 식당이 학교 측에서 식당을 제공하면서 전혀 돈을 요구하지 않고 그 대신에 식당은 학생들한테 저렴하면서 질 좋은 식사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함으로 인해서 그 식당이 굉장히 맛도 좋으면서 저렴하면서 영양가 좋은 식사를 제공했던 걸 기억해요. 영양도 좋고 저렴하면서도 굉장히 품질도 좋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때 대학 시절에 먹었던 점심 식사가 지금도 생각나요. 그 학교 내 식당이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한 것은 학교 측에서 거기서 인대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더 이득을 주기 위해서 학교 측에서 식당한테 뭐 커미션을 먹거나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러니까 식당 측은 밖에서 똑같은 잡채밥을 먹더라도 식당에서 먹는 밥이 훨씬 더 고급스럽고 재료도 잘 들어갔다는. 그 대학 시절에 먹었던 그 모든 음식들이 참 그때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면서 영양은 좋았고 아주 맛도 좋았다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산업단지에서는 다 각자 그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이렇게 돈을 들이지 않고도 자기 자체 내에서 식당을 운영해서 매점 요즘은 다 밖에 나가서 점심 식사 안 하고 다 매점 자기 구내 식당을 이용한다고 그러잖아요. 구내 식당에서도 질 좋은 식사를 신경만 쓴다면은 맛 좋고 질 좋은 식사를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할 수 있죠. 그리고 구내 식당은 밖에서 하는 것보다도 더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14일 대학생 1,000원의 아침밥과 그거 잘했다고 봐요. 뭐 아침밥과 경로당 주 5일 정심을 해결을 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정책적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을 본다며 뭐 직장인 든든한 정신까지 연동되는 3종 세트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설명했다. 뭐 마을 회관에서
혼자 사는 노인들이 늘 거기 가면은 12시쯤 가면은 거기서 점심 식사를 하고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루 한 끼는 뭐 마을회관, 뭐 경로당 마을회관에서 뭐 이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남자들 거기서 식사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이어 대학생, 어르신, 직장인까지 국민들의 삶과 식사를 해결하는 정책 발전을 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뭐 구내식당을 활성화해서 식사값이 비싸면 밖에 나가지 않고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그런 구내식당의 식사비를 3,000원씩 4,000원씩 우리도 저 그 서초 저기 도서관이나 서울중앙국립도서관이나 또는 저기 검찰청이나 법원 같은데 식사가들이 좋아요. 서초구청이나 또 경찰서 경찰서들도 경찰도 들어가서 식사 우리는 검찰 쪽 그쪽으로 집이 있어가지고 볼 일 있으면은 와이ገብ이 하도 세입자를 가지고 고소를 하도 많이 해서 35년 동안 고소를 했으니까 그쪽 볼 일이 많죠. 검찰청이나 법원에 가면은 식사를 하고 오게 되는데요. 거기서 4,000원 주면은 아주 잘 나와요. 건강식으로 여러 가지 무슨 흑미밥에다가 여러 가지 생선 전이나 샐러드 같은 것도 좋고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서초구에 있는 그 도서관에서도 굉장히 잘 나와요. 제일 맛있는 데가 서초구청이라더라고요. 구미 센 돈으로 가지고 음식만 잘 차려 먹는 저쩐지 나는 안 먹어봤는데 서초구청이 제일 식사가 좋대요. 잘 먹여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때 3,000원 4,000원씩 하는 것이 시중에서는 10,000원짜리보다 훨씬 더 영양가 있고 건강에 좋은 식사를 내놓으니까 관청이나 그런 데 가면은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거나 그러면 주유소 아니면 관청에 들어가서 차 키 그냥 꽂아놓고 바로 들어가면 경찰이 어디 가세요? 그래서 화장실 좀 간다고 여기 차 좀 봐주라고 키 꽂아놓고 가니까 거기 화장지가 없으니까 이거 갖고 가세요. 화장지도 주더라. 참 에피소드가 많은데 이렇게 관청이나 그런 데서도 일통의 직장인은 10,000원 상당의 백반 메뉴를 4,000원에서 7,000원 수준으로 먹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우선 지역 산업단지 근로자들 중심으로 이 산업을 시범 운영한 뒤에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이 사업과 함께 그러니까 이제 정부 돈을 가끔 막 갖다가 풀어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업장한테다가 식당을 운영하도록 하는 게 좋죠. 정부 돈을 너무 함부로 쓰니까 이점이 지나간 곳은 전부 빚더미다 이런 말 듣잖아요. 지금 작년에 24년도가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6위였는데 GNI가 국민 총 생산량이죠. 국민 총 소득 그것이 우리나라가 6위였는데 지금 13위로 밀려났다. GDP가 13위로 밀려났다고 그래요. 정부는 우선 지역 산업단지 근로자들 중심으로 이 산업을 시범 운영한 뒤에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이 사업과 함께 아침 식사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1,000원 아침밥 직장인 판도 함께 병행할 쌀 소비 촉진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의 관심이 높은 직장인의 든든한 점심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라며 이르면은 내년 사업이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삼박김밥 먹고 그러느니 직장에서 이렇게 식당을 운영하면은 내가 아까도 말했듯이 옛날 우리가 1969년도 그쪽 때부터 대학을 다녔으니까 70년대 초반이죠. 그때
대학에서 먹었던 대학 식당, 구내 식당이 아주 저렴하면서도 음식이 깔끔하고, 시중에 중국집에서 먹는 저기 음식보다 훨씬 더 잘 나오고, 학생들의 영양을 잘 챙겼던 것 같아서 항시 그 생각이 나요. 그 밥이 먹고 싶고. 그런 거 생각하면은 학교 자체에서 거기다 임대를 받지 않고 그 좋은 식사를 하게끔 배려를 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학교에서는 어떤 나쁜 학교에서는 오히려 식당한테 뜯어가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한테 부실 식사를 하게 만들고 값을 올리고 이러게 되는데, 그 대학 측에서 이 학생들의 식사에 더 질 좋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에서 뜯어가지 않고 임대료를 갖다가 더 받지 않고 그럼으로 해서 그 학생들은 저렴한 돈으로 질 좋은 영양가 높은 맛 좋은 식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면서 맛은 더 좋고 영양도 좋았어요. 그 학교 회사 측에서 자기 그 구내 식당을 운영하는 게 난 좋다고 봐요. 국가가 거기까지 갖다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요즘 마을 회관에서도 이게 부녀회에서 밥을 해서 그 마을 회관 노인들을 갖다 먹이는데 그거 얼마나 돈이 들겠어요? 닭게장 하나 닭 몇 마리 집어넣으면 10명 20명 노인들 충분히 먹이죠. 닭게장하고 밥하고 몇 가지 음식해서 내놓으면은 식당에서 파는 10,000원짜리 밥보다 훨씬 낫죠. 다만 일각에서는 세금의 직장인 아침과 점심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됩니다. 직장인의 밥은 직장에서 구내 식당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죠. 내년 지방선거 앞둔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거 이유도 있겠죠. 선거용이라고 볼 수 있죠. 한편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에 대해서 부인했다고 그래요. 농림식품부는 26일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을 통해 직장인의 정신비 지원 방안은 아직 구체화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직장인 정신까지 지원하면 그 기업은 뭐 하는 것입니까? 10대 명 가지고 있는 사업체라도 거기에 식사비에 대해서 거기에 신경을 써야지. 국가가 직장인의 식비까지 50%를 된다면 다 국민의 혈세인데 그게 공짜로 나온 돈입니까? 오늘 논현일보에 2025년도 6월 27일자 기사예요. 이 직장인 식비 50% 지원 언제부터라는 기사였는데 참 문제가 많네요. 머니투데이인데 2025년도 6월 27일자 기사예요. 정화조 총사돈 직원 쓰러지자 구하려다 사장 2명 다 사망이라 했네요. 참 안타깝네요. (27일) 오후 1시 26분 전남 여수시 만흥동 소재 식품가공업체에서 정화조 청소 작업을 하던 남성 2명이 실시에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전남 한 식품업체에서 정화조를 총사던 직원이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직원을 구조하려던 사장도 정화조에 들어갔다 사망했다. 전남 여수 소방서는 27일 오후 1시 26분 만흥동 한 식품가공업체에서 2명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직원 A씨는 58 남은 정화조 안에 찌꺼기를 청소하던 중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것으로 조사했다. 이 업체 사장 B씨 65세 남자는 A씨를 구하려 정화조에 들어갔다 함께 쓰러졌다. A씨는 내사 상태였으나 끝내 숨졌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해 사망했다. 그 정화조가 참 위험한 곳이군요. 가스가 나오고 그런 데죠. 경찰은 업체 내부에 유해성 물질이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그랬네요.
머니투데이 2025년도 6월 27일자 기사예요. 군 생활이 한국 자부심 키웠다. 일본 국적 버리고 장교 인간. 육군 통합 인가식 총 407명 육군 소위로 군 생활 시작했다. 어머니가 일본인인 장대현 소위는 태어나면서부터 한국과 일본의 국적을 모두 가진 복수 국적자였다. 정체성에 혼란이 오던 무렵 부모님 군인 입대를 권유했다. 그는 자원 입대를 결심했고 2023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병사로 의무 복무를 마쳤다. 군 생활 동안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느낀 그는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인간의 소위 계급장을 달았다. 육군은 27일 충북 괴산 육군학생 군사학교에서 열린 대한민국 육군 장교 통합 인간식을 통해 장소위를 포함해 총 407명의 육군 소위로 인간했다고 밝혔다. 인간식은 고창준 육군참모 총장 직무대리 대장이 주관했다. 이날 인관한 장교들은 14부터 16주, 간부사관 14주, 학사는 16주 기간 동안 전술학, 전투기술학, 군사학 등 교육훈련과 인간종합평가를 거쳤다. 인관식을 마친 신임 장교들은 약 4개월간 각 병과 학교 신임 장교 지참모과정 교육을 이수한 후 전후방 각지의 부대로 배치될 예정이다. 신임 장교 중에는 다양한 사이에 눈길을 끌었다. 일본 오사카 공업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장대현 소위가 일본 국적을 포기한 후 장교로 인간한 게 대표적이다. 이란선 쌍둥이인 강지원, 강지윤은 나란히 인관했다. 언니인 강지원 소위가 먼저 장교에 지원했고 동생인 강지윤 소위는 쌍둥이 언니 권유로 언니와 같은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 한다. 이번에 인간한 장교 중에는 한국전쟁, 6.25 전쟁 참전 유공자 후손도 있었다. 이용현 소위, 최규찬 소위, 강민 소위, 김선민 소위 등이 참전 유공자 후손이다. 이들은 선대가 목숨 걸고 지킨 대한민국을 이는 제가 지켜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우지현 소위, 안준현 소위는 3대 걸쳐 간부로 인간의 국가에 헌신하게 됐다. 항일 의병장 후손인 오도열 소위도 이번에 육군 소위로 인간했다. 오재민 소위, 김영우 소위는 각각 사격 선수, 태권도 선수로 활동하다가 이번에 육군 장교로 인간하게 됐다. 고창준 직무대리는 이날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자유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 영웅을 숭고하고 거룩한 희생정신을 이어받아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국민인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이자 선배 전우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길이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육군의 진정한 리더로 성장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인관식에서 대통령 상은 정효준 소위 경운대 학사가 수상했다. 뒤이어 국무총리 황보선호 소위는 영남대 학사, 국방부 장관은 김성환 소위 한서대 학사, 전준호 소위는 경희사이버대학교 간부가 받았다. 합동참모본부 의장장은 유옥재 소위 신안대 학사, 한미연합군 사령관상은 전원민 소위 한양대 학사, 육군참모총장은 최어진 소위는 거국대 학사와 이인혜 소위는 학점은행제 간부가 수상했다. 일본하고 한국의 두 가지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한국계 어머니를 일본계 어머니를 둔 장 그 소위가 일본 국적을 버리고 한국에 장교 입관했다는 거 참 그 뭐라 그럴까 가상하네요. 머니투데이에서 2025년도 6월 27일자 기사예요. 안철수가 주담대 한도 6억,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 아직 윤 정부인가? 그러고 말했네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금융위원회 등의 대책을 대통령실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라고 밝힌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실과 윤석열 금융위가 따로 있나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27일 SNS에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 그러면 아직도 윤석열 정부입니까? 라는 제목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 뭐 민주당이 자주 하는 거잖아요. 뭐 소장파들 젊은 차들이 뭐 갖다 변죽 올리고 막말을 해놓고 나서는 아 우리 뭐 민주당의 당론은 아니다 그런 지적을 많이 했죠. 안 의원은 오늘 오전 주담대 6억 제한이라는 초고 강도 대출 규제 정책이 나왔다며. 그런데 반나절도 채 지나기 전에 대통령실에서 금융위 대책이고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입장이 나왔다는 거예요. 대통령은 발을 빼는 거죠. 비판받을 일은. 이어 황당하다. 이재명 대통령실과 윤석열 금융위가 따로 있나라며 안철수 의원이. 안철수가 민주당에서 당대표 나오려고 좀. 게다가 대통령실 대책은 뭔가. 대통령이 가계부채 대책을 만드는 권한이 있나라고 직격했다. 안 의원은 나아가 당당한 태도로 사전에 대통령이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밝히는데 이런 정책 혼선은 수치스러워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더구나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 반응이 나올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 참모들 정신 차리시라 촉구했다. 안 의원은 지금 2025년도 6월 27일자 이재명 정부 시간이다. 언제까지 관전자 모드로 국정을 구경하고 품평만 할 생각인가 라고 말했다. 책임져야지. 이렇게 민주당이 먼저 젊은 층한테다가 앞에 해놓고 바람몰이 하고 나서 그것이 국민들한테 따가운 질책을 받으면 아 우리는 당론 아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거 그대로인 것 같아. 앞서 금융위에는 이날 오전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택구입 목적으로 모든 주택담보대출 최대 6억 원 한도를 부여하기로 하는 등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내놨다. 빚내서는 이제 사지 말라. 현금 부자만 사라 이런 거죠.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제가 알기로는 금융위원회가 낸 대책으로 한다.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지금 저희는 아무런 입장이나 혹은 그 정책을 내놓은 바 없다고 지금 다양한 금융위 대책이라든지 의견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은 1시간 뒤에 서면 자료를 내고 금융위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알려드린다며 대통령실은 부처 현안에 대한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도 모르게 이런 대책이 나오겠어요? 머니투데이에서 2025년도 6월 27일자 기사입니다. 이란이 핵 농축 포기 때는 40조 지원하겠다고 트럼프 핵 합의 조건 돈으로 지금 이란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많죠. 그런 상태에서 이란은 미국하고 대화하지 않겠다 그러는 걸 뺐는데 트럼프가 좀 달렸네요. CNA 아랍 파트너들이 비용 부담 에너지 생산용 핵 프로그램 지원.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도는 안 쓰면서 아랍의 파트너들이 돈을 부담하고 트럼프하고 대화를 하게 했다는 거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포기한 데 대한 대가로 민간 핵 프로그램에 대한 300억 달러, 약 40조 7천억 원 규모의 지원과 제재 완화, 동결 자산 해제 등의 유인책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고 CNN 26일 보도했다. 뭐 러시아 같은 전쟁 가해국이나 이란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자기 재산을 해외 재산을 동결시켜 놓는 그런 것들이 있죠. 약 40조 7천억 원을 갖다가 제공하겠다. 대단한 돈이죠. 미국과 중동의 주요 인사들이 지난 2주 동안 이스라엘과 이란이 무력 충돌을 빚는 와중에 물밑에서 이란과 논의를 이어갔고 휴전 협상의 타결 뒤에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복수 소식 등이 이같이 전했다. 현재 미국이 검토 중인 제안에는 민간 에너지 생산용 핵 프로그램을 구축 위한 200억에서 3천억 달러 투자 지원, 대이란 제재 완화, 해외 기관에 묶인 60억 달러 규모의 동결사상 해제 등이 포함된다. 이 같은 제안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조건 아래 제시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상황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는 전언이다. 속시통은 이란 핵 프로그램 자금을 미국이 직접 대는 대신에 아랍 파트너들이 지원하게끔 할 계획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미국은 트럼프나 나무돈 가지고 선심 쓰는 거죠. 미국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이런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면서 민간 핵 프로그램 구축을 위해선 돈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책임지지 않으면서 다른 중동에서부터 돈을 받아서 이 트럼프와 대화를 하게끔 하고 있다는 거죠. 아랍 파트너들이 지원하게끔 할 계획이라는 거예요. 미국은 올해 이란과 5차례 핵 협상을 진행했으나 이란이 우라늄 농축 중단 요구를 거부하고 협상이 교착에 빠졌다. 미국은 이런 민간 목적의 핵 프로그램을 가질 수는 있어도 우라늄 농축을 허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우라늄 농축 기술을 핵무기 개발에 쓸 수 있다는 우려이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지난 2주 동안 이란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을 잇따라 받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만큼 미국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이란과 핵 협상을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이란 측은 미국과의 협상 계획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머니투데이에서 2025년도 6월 27일자 기사입니다. 군 9.19 군사합의 이후 파기한 최전방 GP 11곳 임시복원. 윤 정부서 남북 극한대치 부군 군사합의 일방 폐기. 이재명 정부 들어서 9.19 군사합의 복원 가능성. 뭐 조짐이 좋아요. 대통령이 바뀐다고 이렇게 정권 대북 관계가 이렇게 팍팍 바뀌는 것은
우리나라 진보하고 보수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진보든 보수든 간에 그 전 정부가 했던 것을 그대로 연결시켜 나가야지, 그걸 갖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원수로 만드는 게 좋겠어요? 군 당국이 2018년 9월 19일 남북 군사합의로 불능화했던 최전방 감시초소 11곳을 임시 복원했는데, 27일 육군이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 국민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 14일 GP 임시 복구 작업을 완료했다. 합동 참모 본부 관계자도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우리 군은 GP 철수 시 철거된 감시 장비 조정해 경제력 보강했으며 현재는 철수 GP 부분 복원에 정상적인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시 복원된 GP에서 장병 수십 명이 경기 임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2018년 11월 비무장대의 GP를 각각 10곳을 파괴했고 1곳은 원형을 보존한 채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켰다. 이에 따라 DMZ 내 북한군 GP는 160개에서 150여 개로 우리 군은 GP는 78개에서 67로 줄어든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2023년 11월 23일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직후부터 파괴, GP 복원하기가 시작했고, 이에 대응해 우리 군도 파괴 GP를 복원에 착수한 것이다. 북한도 복원하기 시작했네요. 9.19 군사합의는 2018년 8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 목적으로 GP를 파괴를 비롯해 군사 분계선 MDL 휴전선 인근 5km 이내 포병 사격 금지 등을 선언한 합의서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8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 등을 목적으로 GP 파괴를 비롯해 군사 분계선 인근 5km 이내에서 포병 사격 금지를 서명한 합의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남북이 극한 대치를 벌였고 왜 이럴 필요가 있느냐. 문재인 정부 때 좋은 관계를 왜 이렇게 망쳐놨는지 나 이해가 안 가요.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남북이 극한 대치를 벌였고 북한이 군사 합의 효력을 일방 폐기한 이후 우리 정부도 이를 효력 정지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따라 9.19 군사합의가 복원되면 GP 복원 공사도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후보도 이날 9.19 군사합의 복원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어, 뭐 머니투데이에서 2025년도 6월 26일자 기사네요. 약도 못 고친다는데 투석 환자 절반이 앓는 이 병 치료길 찾았다 그랬네요. 한미 공동연구 당뇨병 콩팥병 약 개발 단서 발견. 보채 단백질 억제 당뇨병 환자 콩팥 손상 가능성이 낮춰졌다. 예, 당뇨병이 심해져서 콩팥 신장이 망가진 병이 당뇨병 콩팥병 당뇨병의 신질환이다. 이런 환자 일부는 약물 치료를 받아도 콩팥 기능이 계속 떨어지는데 아직 이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런데 보채 시스템이라는 불리는 선천성 면역 체계가 이 병의 빠른 진행에 밀접하게 관여한다는 사실이 한국과 미국 공동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보채 시스템이란 염증 반응이 심해질 때 최종적으로 활성화하는 선천성 면역 체계를 가리킨다. 다양한 보채 단백질이 시스템의 활성에 관여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 신장내과 한승선 윤동환 교수,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 마리암 아프리카안 교수 공동 연구팀은 서울대병원과 미국 당뇨병 콩팥병 코호트 공통된 특성을 가진 집단을 군집한 것을 대상으로 표적, 비표적 소변 단백체학 분석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당뇨병 콩팥병 환자는 고혈당과 당뇨병 동방 질환 때문에 사구체, 혈액속 노폐물 걸리는 콩팥 속 모세혈관 덩어리와 신세노관이 망가지면서 당뇨 단백질이 섞여 나온 소변을 보고 콩팥 기능이 점차 떨어진다. 다른 콩팥 질환보다 예후가 나쁘며 현재 투석 환자의 절반은 당뇨병 콩팥병에 비롯한다. 이런데도 최근 당뇨병 환자의 고령 인구가 늘면서 당뇨병 콩팥병 유병률도 동시에 늘고 있다. 이 병은 환자마다 진행 속도가 다르다. 구 원인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특히 일부 환자는 질병의 진행을 늦추는 약물 치료를 받더라도 당뇨 콩팥병이 진행하며 진단 후 5년 이내에 투석 치료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고위험군을 일찍 발견 치료할 방법이 없어 예후가 나쁜 당뇨병 콩팥병을 표적할 수 있는 바이오 마커 개발에 절실했다. 기존 당뇨병 콩팥병 연구는 주로 혈액 분석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연구팀은 소변 내 단백질의 70% 이상이 콩팥 손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조직검사에 당뇨병으로 인한 콩팥 손상이 명확히 확인된 한국 당뇨병 콩팥병 환자 63명을 대상으로 비표적 단백체학 분석법을 통해 소변 내 전체 단백질을 정밀하게 조사했다. 이후 소변 단백질의 발현 패턴에 따라 그룹을 나누고 당뇨병 콩팥병 예후와 단백질 발현 경로를 분석했다. 그랬더니 콩팥 기능이 빠르게 나빠진 그룹에서 보채 시스템 관련 경로 활성이 가장 높았다고 보채 단백질이 산더기로 풍부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보채 단백질이 당뇨병 콩팥병의 빠른 진행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 연구팀은 보채 단백질의 특성과 발현 수준을 정량화하는 보채 점수를 개발하고 각 환자별로 수치를 산출했다. 분석 결과 보채 점수가 높은 환자군은 나중 군보다 콩팥 조직이 더 심하게 망가졌고 다른 인산 변수도 모두 보정했는데도 당뇨병 콩팥병이 빠르게 나빠질 위험이 2배 이상 높았다. 이런 결과 미국 다인증 만성 콩팥병 코호트 당뇨병 콩팥 환자 282명을 대상으로 한 표적 단백질 분석에 똑같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보채 시스템이 당뇨병 콩팥병의 빠른 진행에 강력하게 관여한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으며 보채 단백질이나 이런 고위험 환자를 식별할 수 있는 잠재적 바이오 마커임을 입증한 것이다. 한승석 서울대학교 신장내과 교수는
보채 시스템 억제제가 일부 콩팥 질환에 사용되며 치료 효과를 보이지만 안타깝게도 당뇨병 콩팥병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컸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이 빠른 당뇨병 콩팥병 환자에게 보채 시스템 억제제가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확인됐다. 향후 관련 약물의 임상작용을 위한 후속 연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콩팥학회 공식 학술지 최신호에 실렸다라고 말하네요. 뭐 한국경제TV가 2025년도 6월 27일자 사실상 수도권 전역 토지에 현금 부자만 살판나라는 현금 갖고 있는 부자만 살판나지 다른 건 6억대까지 대출 받을 수 없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오늘 28일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는 집값이 얼마든지 6억까지만 대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면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전입해야 하고 다주택자는 아예 주택담보가 금지된다. 사실상 나무돈으로 집을 사는 길이 막히는 셈이다. 연골과 패닉 바잉 현상이 빈번하는 문재인 정부 시절 급등기를 넘어선 만큼 과열 조짐이 보이는 서울 부동산 시장의 역대급 규제의 안정을 되찾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빚내서 집 산다는 거 막는다는 거죠. 27일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현재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 수도권 규제 지역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군에 한해 최대 6억으로 제한한다. 그러니까 강남하고 서초, 송파, 용산만 6억을 제한하고 있군요. 전부 제한한 게 아니라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담보가 되는 아파트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6억을 넘게는 빌리지 못한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15억이 넘는 주택에 대출 막았던 조치와 유사하지만 집값이 아닌 주담대 총액 자체를 제한한 것은 처음이다. 이런 대출을 받았으면 6개월 이내에 전입도 해야 한다. 기존에는 은행이나 대출 상품 별로 처분 조건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만 2년 내 전입 등으로 느슨하게 적용되던 기준을 강화해서 전면 적용한 것이다.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하지 않으면 곧바로 대출 회수가 조치가 진행된다.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갭 투자를 사실상 전면 차단하는 셈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 대출 비율 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고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갈아타기도 못하는군요. 현재는 기존 주택의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해야 주담대를 받을 수 있지만 28일부터는 6개월 이내 처분해야 주담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처분하고 살 때 부족한 부분을 대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밖에 디딤돌, 버팀돌, 대출 등 정책 대출 한도가 줄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도 막힌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24일 만에 이 같은 고강도 규제 카드를 꺼내든 그건 최근 서울 아파트가 급등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뭐가 강화돼야 되겠죠. 너무 아파트로 몰리니까. 사실상 첫 부동산 대책이지만 공급 확대 방안은 빠졌고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약만큼 대출 규제만 초점 맞췄다. 그건 공급을 주지 않고 일단은 돈줄 막았네요. 특히 다음 달부터는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드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까지 시행될 예정에서 수요자들 돈줄을 억제하는 효과가 배가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규제 지역의 대출 한도가 줄고 갭 투자가 막히면서 사실상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확대됐다고 봤다. 이에 당장 평균 15억 이상 고가 아파트가 몰린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숨 고르게 들어가겠지만 단기 처방에 불과한데다 정장 내 집 마련 목적의 실소유까지도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 경로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매입 수요가 급감해 주택 거래량이 이축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규제 완화 수혜를 받았던 실수요자들의 진입 장벽까지 높아지면서 주거 불안이 확대될 수 있다 그러고 말하고 있네요.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 경로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매입 수요가 급감해 주택 거래량이 위축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상급지 강남권의 경우 이번 대출 규제 영향권 받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인 이후에 자금력이 있는 실수요자들이 지속적으로 뛰어들며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었다. 이런 사람은 대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현금으로 막 사는. 이런 가운데 대출 한도 제한으로 그나마 있는 갈아타기 수요까지 막히면 소위 현금 부자들만 진입이 가능해질 만큼 가뜩이나 심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만 유리하다는 거죠. 대출 받아서 그나마 살 수 있는 것이 다 막히고 6억 가지고는 강남 집을 살 수가 없죠. 자기 돈 얼마 현금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하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 전문위원은 이번 대출 규제는 현금 부자들에게 실익이 집중되는 구조라며 과거에는 현금이 없는 고소득자들도 높은 대출을 활용해 핵심 지역에 진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현금이 없다면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소득 무주택자와 현금 부자는 6억까지 자유롭게 대출을 활용해 똘똘한 한 채를 빠르게 장만할 수 있는 반면 오히려 중저가 주택을 희망하는 수요는 소득 여건과 한도 모두에게 발이 묶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늘 한국경제TV 2025년도 6월 27일자 기사. 사실상 수도권 전역 토호제 현금 부자만 살판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서울경제 2025년도 6월 27일자 기사예요. 트럼프 다시 관세에 집중, 안보 앞세워 한 주력 산업 때린다. 주한미군 앞세워서 한국 주력 산업을 때린다는 거죠. 차 부품 25% 관세 확대 적용, 무역 확장법 232조 근거 활용, 반도체 장비 등 안보 영향 조사, 한국 이미 대미 수출 급감 손실, 영세 부품업체 줄도산 할 수도. 트럼프가 한국을 죽이고 있네요. 한마디로. 미 관세 협상 타결한 직후에 품목 관세 뒤통수 칠 우려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국방비 증액 등 국제간 현안에 일단락 지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다시 관세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이번에 무역 확장법 232조를 적극 활용할 태세다. 자국 법원조차 무리하다고 판단한 상호관세 대신 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관세 부과를 정당화하는 무역 확장법 232조 근거로 품목 관세를 휘두르겠다는 의도를 밝힌다. 자동차 및 부품, 반도체, 우리나라 대미 주요 수출 품목 전반에 먹구름이 들어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품목별 관세 부과에 속도를 내고 자동차 부품은 올 5월 3일 25%의 관세가 기존 관세 추가 부과되고 있는데 현재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부품, 전자부품 등을 대상을 하고 있다. 업계 민원을 추가로 받아 25% 관세를 적용받는 자동차 부품 품목수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12일에 수입 철강에 부과한 6월 4일 시행하는 50% 고율 관세 대상에 냉장고와 세탁기 등 철강 부품이 포함돼 가전제품 추가하면 삼성전자나 LG전자 우리 기업이 직격탄을 맞는다. 우리 한국 죽이긴 해요.
오늘 서울경제 2025년도 6월 27일자 트럼프 다시 관세에 집중. 안보 앞서서 한국 주력산업 때린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썬가크로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끝마치겠습니다.